당신이 지니고 있는 작은 물건이 혹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보호와 행운, 권능을 담는 그릇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작은 물건 하나에 자신의 불안과 희망을 담아왔습니다. 돌 하나, 금속 조각 하나, 글귀가 새겨진 조그만 판 하나가 질병을 막고 악한 기운을 물리치고 행운을 불러오며 때로는 보이지 않는 힘을 대신 담아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물건을 흔히 부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역사 속의 부적은 단순한 민속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었고, 치료도구였고, 기도였고, 상징이었으며, 때로는 권력과 우주의 질서를 한 손 안에 쥐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문자와 룬이 어떻게 힘을 담는 그릇이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그 힘이 종이와 소리를 넘어 실제로 손에 쥐고 목에 걸고 몸에 지니는 물건이 되는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뮬렛과 탈리스만, 그리고 지닌다는 것의 마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뮬렛은 자연물이든 인공물이든 특별한 힘을 지녀 소유자를 보호하거나 행운을 가져온다고 여겨진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은 몸에 지니기도 하고 집이나 지붕, 일터처럼 영향이 미치길 바라는 장소에 두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아뮬렛과 탈리스만이 역사적으로 늘 분명하게 갈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료에 따라 두 말은 서로 바꿔 쓰이기도 하고 어떤 설명에서는 탈리스만을 새겨진 아뮬렛 정도로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아뮬렛은 주로 보호의 물건, 탈리스만은 어떤 힘이나 성질을 끌어들이거나 부여하는 물건이라는 방향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해설적 구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지 위험을 피하고 싶어 했던 것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힘을 어떤 형태로든 손에 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부적의 역사는 곧 보호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힘을 소유하려는 욕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부적의 가장 오래된 형태는 대단히 소박합니다. 사람들은 동물의 이빨, 뼈, 발톱, 금속, 식물, 돌 같은 자연물에 특별한 효력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에 지니거나 무덤에 함께 넣었습니다. 선사시대 매장과 초기 인공 형상물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인간이 일찍부터 특정 물건에 초자연적 의미를 부여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자연 자체가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희귀한 돌은 단단함 때문에, 동물의 뼈와 발톱은 생명력과 공격성 때문에, 금속은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특별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은 단순히 힘 있는 물건을 발견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힘을 형태로 설계하고 상징으로 음축하고 의뢰를 통해 강화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부적은 자연물에서 상징물로 옮겨갑니다. 이제 물건은 단지 우연히 강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힘을 담아 만든 것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뮬렛의 세계가 가장 정교하게 발전한 문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설명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아뮬렛은 소유자에게 긍정적인 성질을 마법적으로 부여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힘은 단지 모양 하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태와 장식, 비문, 색, 재료, 그리고 그 물건 위에 암송된 말과 수행된 행위가 결합되면서 발생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집트의 아뮬렛은 단순히 예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작은 우주였습니다. 어떤 색을 썼는지, 무엇을 새겼는지, 어떤 신의 형상을 취했는지,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앙스는 이집트 아뮬렛에서 가장 흔한 인공 재료였고, 특히 푸른색과 녹색은 생명과 재생을 상징해 선호되었습니다. 중부석의 색도 각각의 의미를 가졌고, 금이나 은, 일렉트론 같은 값비싼 재료는 상류층의 아뮬렛에 사용되었습니다.
물건의 진료 자체가 이미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인들 또한 아뮬렛을 실제로 몸에 지녔습니다. 구멍이 뚫리거나 고리가 달린 아뮬렛은 목걸이 펜던트가 되었고 반지에 끼워 넣기도 했으며 천에 감싸 매달기도 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경우에는 미라 위에 올리거나 붕대 사이에 삽입했습니다. 아뮬렛은 살아있는 자의 삶뿐 아니라 죽은 자의 사후 여정까지 보호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이집트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부적은 믿음의 부산물이 아니라 믿음을 형태로 고정한 기술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부적은 형태만이 아니라 문자와 배열의 영역에도 사용됩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자료에 따르면 이슬람권의 아뮬렛과 탈리스만은 꾸란 구절, 하나님의 이름, 예언자와 종교적 인물의 이름, 숫자, 상징, 점성술적 기호와 결합하여 보호와 인도, 치유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글자가 곧 힘이라는 생각입니다. 신의 이름이 적힌 물건을 읽고 만지고 바라보는 행위 자체에 보호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탈리스만의 표면은 종종 기도문과 숫자, 표식과 도상으로 촘촘하게 채워졌습니다. 물건은 더 이상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읽히는 대상이 됩니다. 이 전통에는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루었던 솔로몬의 계보도 겹쳐집니다. 메트자르는 솔로몬의 인장으로 여겨진 육각별이 여러 탈리스만 표면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도형이 악을 물리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문자학, 곧 글자의 조합과 분해를 통해 기륭과 보호의 질서를 읽어내려는 시도도 함께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 별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별과 경전은 거의 모든 행위와 질병, 판단과 선택에 참고되었고 탈리스만은 점성학과 연결되었습니다. 즉 어떤 부적은 단순한 종교적 성물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축소해 손안에 넣은 작은 상징물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할 것은 하나입니다. 문자가 새겨진 부적은 단지 글씨가 적힌 물건이 아니라 신성한 언어와 우주의 구조를 물질 안에 접어넣은 오브젝트였다는 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오면 탈리스만은 더욱 복합적인 개념을 지닙니다. 이 시기의 점성 마법 전통에서는 물건의 재료와 도상뿐 아니라 그것이 제작되는 시간 자체가 효력의 핵심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정 행성의 성질이 강해지는 순간에 맞추어 제작된 물건이 그 행성의 힘을 더 잘 담아낸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이제 탈리스만은 단순히 좋은 뜻을 담은 펜던트가 아니라 하늘의 배열과 지상의 물질이 만나는 접점이 됩니다. 어떤 순간은 다른 순간보다 더 적합하고 어떤 조합은 더 강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탈리스만은 우주의 시간을 포착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성은 지식과 기억, 학문, 상업, 의사소통과 연결되고 달은 메시지, 여행, 예지, 변화와 관련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설명됩니다. 르네상스 점성 전통에서 이런 행성적 성질은 단지 하늘의 상징이 아니라 적절한 재료와 이미지, 시각적 설계, 그리고 선택된 시간 속에서 물건에 응축될 수 있는 힘으로 상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인간의 욕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의 힘을 눈에 보이는 금속판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은 인장과 부적, 문자와 점성술, 의뢰와 재료가 모두 한 점으로 모이는 곳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적을 보면 먼저 미신이라는 말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이언스 뮤지엄 저널의 연구는 유럽에서 아뮬렛이 17세기와 18세기, 심지어 19세기까지도 치유의 서사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즉 부적은 한때 의료와 종교, 점성술, 민간 실천이 뒤섞인 세계 속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치유 수단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변화는 근대 의학의 기준이 달라지면서 찾아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단지 효과가 있었다고 여겨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과학적이고 경험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준 앞에서 아뮬렛은 공인된 치유의 영역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환은 단순히 믿음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가 어떤 물건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같은 물건도 어떤 시대에는 치료였고, 다른 시대에는 민소품이 되었으며, 또 다른 시대에는 미신의 표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부적의 역사는 단지 오컬트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지식으로 인정할 것인가, 무엇을 합법적인 치유로 볼 것인가, 무엇을 미신으로 밀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의 기준 변화에 대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에서 부적은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목걸이, 반지, 주머니 속 작은 물건, 행운의 상징, 종교적 메달, 특정 숫자와 문양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불안을 물건으로 다루고 싶은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분입니다. 현대의 온라인 상점이나 뉴에이지 문화에서는 각종 부적과 탈리스만의 의미가 매우 단순화되거나 상품화되어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 자료를 보면 문화권마다 목적도, 상징도, 재료도, 종교적 전제도 달랐고, 심지어 아뮬렛과 탈리스만이라는 말 자체도 항상 엄밀하게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의 해석을 즐기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고대나 중세의 사실로 거꾸로 투사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속 부적은 언제나 구체적인 사회와 종교, 물질 문화 속에 놓여 있었고, 바로 그 맥락 속에서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 우리는 부적의 역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선사시대의 자연물에서 시작된 믿음은 고대 이집트에서 형태와 색과 재료의 체계가 되었고, 이슬람권에서는 문자와 기도, 숫자와 별의 질서가 새겨진 표면이 되었으며, 르네상스에서는 선택된 시간 속에서 하늘의 힘을 끌어들이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뮬렛과 탈리스만은 단지 미신적인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보이지 않는 힘을 어떻게 상상해 왔는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자신의 몸 가까이에 두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는 물질적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 부적은 작은 물건이지만 그 안에는 공포와 소망, 신앙과 권력, 질병과 치유, 하늘과 땅에 대한 오래된 인간의 감각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언제나 같은 일을 반복해왔는지도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그냥 견디기보다 만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곁에 두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동이 인장과 룬과 탈리스만, 그리고 수많은 부적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점성학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점성학을 기반으로 하여 타로 카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보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지된 문서 번역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